어떻게 쥐와 고양이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쥐와 고양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오늘 책 내용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오늘 만화와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근데 쥐와 고양이와 만화하면 다들 톰과 제리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만화책은 맞습니다. 네. 이러면 또 슬램덩크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아직은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만화라고 하기엔 또 억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이 작품은 타임지나 또 워싱턴 포스트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래픽 노블이다라고 꼽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술을 넘어서 좀 명작이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풍기는 책인데요. 네. 아트 슈피겔만의 쥐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책은 무려 14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컷 한 컷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구상하고 스케치하고 그래서 완성된 만화인데요. 이 작품은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은 만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한데요. 바로 유태인 학살에 관한 고발이거든요. 근데 그래픽 노블, 네. 이건 어떤 장르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림 그래픽과 노블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가져왔어요. 네. 약간 또 있어 보이죠?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는요. 1978년 미국의 작가 윌 아이스너가 만화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 표지에 사용하면서 알려진 용어입니다. 일반 만화보다는 좀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요. 복잡한 이야기 구조나 작가만의 개성적인 화풍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월간지 등에 짧게 연재된 그런 만화 말고 주로 페이지 수가 많고 스토리의 완결성을 가진 그런 단행본 형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 아트 슈피겔만의 쥐가 199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2018년에는 미국 작가 닉 드로나스의 사브리나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 부커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픽 노블의 어떤 작품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 있죠. 네. 막 시계 녹아내려 있고 코끼리 그 다리 긴 그 달리, 살바토르 달리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와 같이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OTT 채널에서 데스티노라는 작품을 지금도 그 달리가 작업한 작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퓰리처상 말씀도 하셨고 맨 부커상도 얘기하셨지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르로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쥐의 스토리는 어떤 걸 소재로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게 유태인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인데요. 인물들의 묘사가 좀 우화적입니다. 예. 유태인들은 쥐로, 독일인들은 고양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친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아니 당연히 그때 독일인과 유태인들은 그렇고요. 예. 폴란드인들은 돼지, 미국인들은 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작가의 아버지인 블라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예. 유태인이신데 이 아냐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라덱도 성실했고 아냐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매우 평온하고 부유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블라덱이 폴란드군의 징집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나치가 점점 승기를 잡아가면서 유태인들을 본격적으로 잡아가고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블라덱 집안도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결국 걸리게 되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수용소의 처참한 생활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이루어졌던 비인간적인 일상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나중에 독일의 항복으로 수용소에서 나와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내인 아나와 재회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좀 평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책은 그 안에 개별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탄압받던 모습이나 수용소의 생활 같은 것들을 보아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액자식 구성으로요. 주인공 블라덱이 작가인 아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아트 슈피겔만이거든요. 네. 아들한테 이런 수용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 블라덱의 현재의 모습도 나오는데 현재는 부자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와
이 현실이 교차되면서 나오는 갈등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서 돌아온 아버지하고 네. 그 아버지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 아들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전하는데. 예. 근데 부자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트 슈피겔만이 바로 이제 아들로서 이걸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 아버지의 인간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버지의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묘사가 다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꼰대력이라고 하죠. 이것만이 정답이야. 이런 것들을 아들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고발이나 영웅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그냥 풀어놨다고 하면은 네. 아니 우리 이야기처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약간 위인전 같은 느낌, 그렇죠. 역사의 한 네네. 페이지를 기록하는 정도 수준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 뭐 이런 네. 것들을 넣으면서 네. 저도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많죠. 보통은. 네. 근데 지금 유대인 학살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내용이 조금 무겁고 어둡다고 하셨는데 네. 좀 그 학생들 아이들 특히 읽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등장인물들이요 동물로 묘사가 되어서 네. 약간 우화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는 있고요. 예. 국적별로 동물을 다르게 그리기도 하죠. 뭐 유태인은 쥐로 묘사가 되지만 수용소에 참상도 나오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주인공인 블라덱의 활약이 더 드러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재치를 발휘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빼고 보면 되게 슈퍼히어로 같은 영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예전에 또 맥가이버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예. 폭력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 일견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뭐 만화가 그래픽 노블 작가라고 한다면 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로 쓸 수 있잖아요. 캐릭터를 사람으로도 네네.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동물에 비유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등장인물들을 동물로 그린 건요. 네. 그래야지 오히려 인종적인 편견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치주의자를 고양이로 또 유태인을 쥐로 폴란드인들을 돼지로 비유를 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인종 간의 그런 얼굴의 차별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 인종은 이렇게 생겼어라는 차별점이 오히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동물로 그리는 것이 그런 인종적인 편견이나 지향점을 좀 이렇게 딱 차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동물이라는 게 꼭 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향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작가의 아내는 프랑스와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럼 프랑스인이면 프랑스인으로 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남편과 동일시대거든요. 홀로코스트의 그런 참상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래서 이 와이프는 생쥐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향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쥐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유태인을. 우리식 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미키마우스가 나오기 전까지 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혐오 동물인 건 맞죠. 근데 이것도 사실 유태인 이 독일과 유태인 사이의 그 일종의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930년에 독일 포메라니아지의 신문 기사에서 미키마우스에 대한 비난이 실렸대요. 더럽고 우물투성인 해충, 동물계 최강의 세균 보유자가 이상적인 동물이 될 수 없는 모든 명예로운 청년들, 유태인의 만행을 타도하라, 미키마우스를 타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요. 유태인을 미키마우스에 비유를 했던 거군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히려 쥐를 함으로써 그런 풍자가 되어버린 거죠. 또 홀로코스트 참상을 다룬 뭐 영화나 소설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트 슈피겔만의 쥐 다른 작품들과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단순화시키지 않았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이요 무조건적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해서 보기도 힘듭니다. 단순하게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기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때로는 선도 되고 악도 되는 복합적인 인간이 전쟁이란 지옥에서 생존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간을 선과 악이 아닌 그냥 인간 자체에 집중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성이란 과연 뭐지? 뭐 이런 거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는 그런 거창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받는 것이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존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란 극한 환경은 단순히 존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혐오와 차별 같은 인간의 악함을 끌어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전쟁 겪어서 힘들다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좀 좋은 소설인 좋은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악을 구분하기 어렵다. 다 네. 뒤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성과 악의 구도로 전개된다는 건 그들은 원래 악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악을 치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세계 정복하는 악당들이요. 세계 정복하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계 정복이지 이유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냥 되게 이분법적인 구도인데요.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은 게 대표적으로 주인공인 블라데 캐릭터가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웅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따라서 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결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팍한 성격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거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걸 보면 히어로에 가까운데 네. 현재를 살고 있는 생활인으로서는 그냥 이상한 노인이에요. 물론 수용소의 경험들이 그런 성격으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이 사람은 그 인종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인종차별자예요. 그래서 흑인들한테 검둥이라고 막 모욕을 가하고 제 옆에 있으니까 내 거 훔쳐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지갑도 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종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 악에 좀 뒤섞여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는 거지만 한나 아렌트 사회학자의 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가 자꾸 생각이 네. 나는데요. 끝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만화 형식이고요. 이야기도 흥미로워서 사실 매우 무겁고 슬픈 이야기인데도 빠르게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도 어쨌거나 우리 인류의 역사잖아요. 네. 사람의 역사니까요. 그런 역사도 직시해야 그것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끔찍하다고 피하지만 말고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좀 읽을만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버겁더라도 네.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네. 어찌 보면 홀로코스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거기 밑바탕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사고나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2225님께서요. 벽돌 깨기 소개된 책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사피엔스, 총균색, 코스모스까지 했습니다. 풀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시안 작가 영향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주경야독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비가 더 내리겠고 경남 남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늦은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호남 지방,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5일 오전 사이 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에 다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경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대구 영하 1도, 서울 광주 0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가 높겠습니다. 인천 7도, 서울 세종 10도, 대전 11도, 대구 제주 12도, 광주 부산 14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중서부와 호남, 대구는 하루 종일 나쁨이나 매우 나쁨, 영동과 울산,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9도, 습도 69%입니다. KBS 58